이거를 이걸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야. 네가 대단하다. 네? 오늘이 7월 13일인가? 네, 4일입니다. 14일. 날짜도 빨리 가네. 예. 2022년 7월 14일 ESBN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프로이트 철학하고 니체 철학. 이 두 사람, 마르크스를 포함해서 세 사람이 다 근대 철학 체계를 해체했다고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계기로 현대 철학이 시작됐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먼저 이 프로이트는 좀 간단하니까, 프로이트는 사실 뭐 철학자는 아니죠, 이 사람은. 근데 어떤 의미에서 이 근대 철학을 해체했다고 하는지, 네, 자유롭게. 근대에는 주체가 주인이 되어서 뭔가 생각을 하고, 뭐 데카르트처럼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처럼 약간 주체가 주가 돼서 생각을 하고 뭔가 사물을 인식하고 그런 철학의 주를 이뤘었는데, 이제 프로이트 때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이 인간이 아무리 주체를 가지고 있고 뭔가 생각을 하더라도 무의식에 의해서 조종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개념 때문에 근대 철학이 좀 흔들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지금까지 데카르트 이해의 근대 철학은 내가 주체 인식하는 것에 의해서 해석을 하는데, 사실 프로이트가 발견한 그 무의식의 세계, 그 세계가 그 정신 세계죠. 정신 세계라는 게 내가 의식하지 않는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그러한 그 현상을 발견하면서 주체의 그 완전성, 주체의 어떤 그 순결함, 고결함 이런 게 딱 깨진 거죠. 너 본능적인 것들이 있고 그건 동물과 뭐 다를 바가 없고, 그런 세계를 연 것 때문에, 그리고 결국 이제 그 정신 분석학이 지금 이제 뇌과학으로 연결되면서 이제 사실 물질이죠. 사실 물질로 그냥 보는 거예요. 이 뇌나 이런 정신을 물질로 보는 유물론적 시작이 되지 않았나. 그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되게 그 중요한 핵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되게 불행하게 살았잖아요. 네. 그 시대를 역행했기 때문에 원래 이 그런 시대를 거죠. 앞서간 사람들은 항상 불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모델링 이론에서 그 모델링 주체 안에 그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프로이트가 도입을 했는데, 그거의 역할이 무엇인가? 모델링 안에 주체. 그러니까 우리 그 정보 시스템 개발하고 뭐 분석 설계하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활동을, 인지 활동을 우리가 이제 모델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모델링의 주체로서 이 무의식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이 세 가지 자아를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에고가 있고 이드가 있고, 그러니까 본능적 자아를 이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얘기했던 의식 있는 상태에서의 자아를 에고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의식 세계에는 또 슈퍼 에고, 슈퍼 이고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이것들이 각각 모델링 과정에서 이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제 사실 그걸 이해하는 게 우리 뭐 현실에 좀 이렇게 적용을 하려면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라고 하면 이게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모델링의 주체, 모델링 행위를 하는, 모델링을 만들어내는 인간이 주체로서 그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뭐 요건, 이런 게 일단 이제 의식적인 에고가 하는 일은 감성을 작동시키는, 네. 즉 외부 세계에서 자극을 받아서 새로운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그거를 뭐 자기가 새롭게 디자인을 한다든지 해서 이제 심상을 만들고 그거를 표현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이제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슈퍼 에고라고 하는 게 이제 전형적인 잠재의식인데, 얘도 사실은 심상을 형성하는데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백그라운드에서 의식이 활동하는 뒤에서 이 슈퍼 에고가 계속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문화, 자기가 이제 살고 있는 그 시대의 환경, 또 뭐 지리적 환경. 또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나도 모르게 한국적 사고, 한국의 역사, 한국의 문화, 이런 거 틀 안에서 나는 의식 활동을 하고 있다는. 네. 그래서 이제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종교라든가 아니면은 전통, 관습, 자기가 살고 있는 가족의 어떤 뭐 그 가훈 뭐 이런 것들이 다 무의식 세계 속에 이렇게 잠재돼 있어가지고, 그거 우리가 어떤 모델링을 할 때는 항상 의식을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역할을 한다는. 이게 결국 그 여기서 에고라고 하는 게 그 원래는 우리는 인간 하면 에고만 생각을 했잖아요. 그 예. 이전에. 예, 이전에는 근대 철학까지는 예, 에고를 생각했죠. 그걸 예, 이제 자아라고 생각했고. 자아라고 생각했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 억압받고 있는 욕망이죠. 아니, 뭔가 이렇게 표출하려고 하는 그치. 그런 그 몸에서 솟구쳐 나오는 이 본능, 예, 뭐 이드. 이런 이드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이드에 또 반대로 사회의 어떤 질서에서 계속 억압하는 슈퍼에고, 음. 이런 어떤 정신이 있고, 그 사이에 에고가 이 이드와 슈퍼에고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사실 그 지금 프로이드의 그 큰 역할인데, 그 옛날에는 에고만 있었는데 다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밝힌 거가 다른 거죠. 그러면 주체를 생각할 때 주체가 내가 생각하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않는 내 속에 있는 욕망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것도 나의 중에 하나인 거고,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억압하고 있는 사회적 기제들, 또 하나의 슈퍼 에고로서 나에게 그 있다라는 거를 의식하고 있어야 있는 것이, 어쩌면 이제 유하 독존 뭐죠? 천상천하 유전상천하 유하 독존의 그 독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나도 어쩌면 그런 그런 어떤 사회적 인간이고, 그리고 욕망의 인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교수님께서 질문하셨던 모델링에서 이 초자아 그리고 욕망, 인간의 욕망이라든가 초자아가 있는 무의식의 영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그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초자아라는 게 그 문화, 그 사회의 문화라든가 역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반영된 그것도 어쩌면 일종의 시스템이잖아요. 그 사회에서 약속이고 그 사회적인 약속인데 그것들이 반영되어야지 모델링이 완벽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이제 내가 그건 잘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식적인 거는 이렇게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가 있고, 그 교과서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어진 조건 하에서 무슨 우리가 일을 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뭐 소위의 지식에서 보면은 explicit knowledge라고 그러죠. 명시적 지식,
이런 거는 책에도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어딘가 이렇게 매뉴얼에도 있고 또 그 예를 들어서 뭐 사용자 요구 분석을 하면은 네. 그 요구 사항에 거기 다 이렇게 그 드러나 있거든. 네. 근데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 데이터 모델, 뭐 프로세스 모델, 뭐 인터페이스 모델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있는 자기가 영향을 받았던 문화나 역사의식이나 네. 우리 전통, 사회적 네. 전통, 그리고 우리 지금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풍조, 뭐 트렌드 이런 거에 영향을 사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방치할 일이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사실은 그런 슈퍼에고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해라 그러면은 아니 프로그램 짜는데 무슨 역사를 네. 해서 뭐하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 그리고 뭐 예술 감각도 익혀라. 네. 어디 뭐 미술 감상을 하고 음악 감상도 하고 정서적으로 활동도 해라. 문학 작품도 네. 감상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 사실 쓸데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프로이드의 이 우리가 철학을 이제 받아들인다면 그런 말들은 잘못된 거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요구 분석하면서 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있고 그 사람이 어떤 그 조직 내에서 어쩔 수 없는 게 있거든. 근데 그 요구 분석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얘기 그 할 때 자기의 어떤 에고를 중심만 얘기해요. 그치 의식 상태이니까. 네. 내 에고는 이렇고 나는 이런 거 해야 되고 프로세스는 이렇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구 분석하는 사람은 항상 주체는 그건 또 나한테는 객체가 되겠죠. 객체도 사람이라면 사람은 세 가지의 그걸 갖고 있다. 저 사람이 나뿐만 네, 아니라 그렇죠. 모델링의 주체뿐만 아니라 네, 객체인 사람조차도 네. 그 세 가지 세계가 지금 사실 작동하고 하고 있는 있다는 거예요. 거지. 그러면 사람이 내가 이건 사례지만 이제 창업진흥원에서 시스템을 개발할 때 그 시스템의 핵심 철학은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사람은 항상 실수한다. 네, 그러다 보니까 리커버리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처음부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왜냐하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실수를 했을 때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실수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뭐 실수는 실수니까 다시 돌려주는 이런 어떤 시스템, 리커버리 가능한 시스템을 항상 고민하면서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시스템이 완성됐을 때 사람들이 실수 역시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옛날에는 그걸 다 우리가 DB에 들어가서 손으로 고쳐주는 거를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프로세스 안에서 자기들이 결제 올려서 실수 인정하고 다시 로그를 남기고 돌리니까 DB에 손을 댈 일이 없으니까 무결성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냥 자기의 본성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니까 자기들도 마음이 안심이 되고 예, 그런 어떤 그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결국은 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관찰한 인간의 그냥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습성 네.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누가 마지막 최종 결정이라는 것을 부담스럽지 않겠어 이거 누를 때. 근데 이 사람이 항상 보면 고려하지 못하고 누를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런 부분을까지도 우리는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이드와 아니면 슈퍼에고의 상황을 가지고 설계할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그 사람 말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지식이 되게 도움이 돼요. 그 뇌의 그 인지 구조를 보면은 그렇게 에고가 주로 작동하는 게 특히 이제 지식인일수록 네. 이렇게 공부를 좀 하고 어떤 논리적인 어떤 사고를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학력이 높은 사람들 되게 그러겠지. 그런 사람들은 그 에고, 그 의식 상태에서 자아가 드러나는 게 주로 이성이 작동을 합니다. 지성과 이성이 주로 작동을 하지. 감정은 숨어 있거든. 감정은 사실은 무의식의 세계에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감정은 안 드러내는 것처럼 그 이성적인 말만 한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좀 어떤 경우에는 화가 나 있거나 예, 뭐 기분이 안 좋은데도 그걸 더 드러내지 않고 이성적으로 자기는 그 논리적 얘기만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는 하는데 네. 사실은 잘 보면 그게 얼굴 표정이나 몸짓이나 이런 데서 그 사람의 감정이 이렇게 흔들고 네. 있다는 게 보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보다 보면 그 아까 이거 지금 내가 아까 얘기한 본성이고 이드를 얘기한 거고 슈퍼에고의 영역이 어느 거냐면 분명히 프로세스가 이렇게 가야 돼. 똑바로 가야 돼. 근데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렇게 갈 때 이 부서와 이해관계가 있는 거야. 이렇게 안 하면 이 부서 장한테 찍히는 거야. 아, 슈퍼에고가 네. 더 상위에 어떤 네, 자기 질서가 있는 거지. 질서가. 자기가 따라야 될 질서, 네네. 억압받는 질서가 있는 거지. 회사의 문화 뭐 이런 네. 그 그러니까 회사의 시스템. 이 사람한테 이 부서에다가 이렇게 뭔가 안 하고, 근데 사실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꼭 이렇게 하면서 프로세스가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야, 아니에요. 이렇게 가야 돼요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이 프로 시스템이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망한 거. 조금 돌아가더라도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은 ISP나 이런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을 설득하든가. 네, 그런 어떤 게 이드와 슈퍼에고라고 하는 그 상황이 요구 분석할 때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이게 에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코딩할 때도 사람들 코딩할 때 마음을 담아요. 사실 마음을 담는다. 마음이 아니라 에고를 담죠. 네. 자기의 주체를 담아. 그래서 내 코딩을 누가 뭐라고 하잖아. 너 이거 왜 이렇게 있어? 이거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면 그거를 그 코드와 나는 사실 별개거든. 내가 만들었지만 코드는 코드고 난 나야. 근데 나의 공격으로 받아들여. 맞죠. 이걸 그치 동일시하는. 약간 분신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이런 에고와 그 이상에 나타나는 일인데 그래서 코딩에서 되게 중요한 게 협업할 때 중요한 거 에고리스 코딩. 에고리스 코딩. 내가 나를 담지 않고 얘는 산출물로 보는 거죠 그냥. 그리고 공동의 산출물로 보고 모두가 다 같이 객관적으로 그 해줘야 되는데 꼭 그 이 모든 것에 이렇게 에고를 담는 용어가 있어요. 에고리스라고 에고리스 코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그것도 이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용어가 비슷한 게 있어서 한번 얘기해봐요. 이건. 이게 이제 뭐 프로이트 심리학에서 연유된 개념들 있죠. 뭐 그런 게. 에고리스트. 이런 게 프로이트의 지금 이드와 그 에고와 슈퍼에고 이걸 딱 이해하면 이 장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사람을 이해할 때 좀 더 심층적으로 그 사람 머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이제 알게 되는 그게 이제 하나의 뭐랄까 원리 이런 게 역할을 하지 프로이트. 관련해서 행동 심리학 네, 쪽에서도 맞아요. 마케팅이나 이제 광고나 그런 쪽에서도 행동 심리학을 따로 배우는데 거기서 노출 그리고 인지 그다음에 태도 변화 그다음에 행동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태도 변화의 상태에서는 감정으로 이어지고 그 감정은 이제 인지의 에고 영역이 그 무의식이나 초자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그거 결국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과정을 배우긴 했는데 그것과도 유사하죠. 유사하게 왜냐면 생각을 행동 할수 있는 무슨 학 하는 것도 네네네. 다 그거더라고요. 무의식의 뭐를 찾는 거. 결국은 최초에 우리가 습득한 뭐 외부 정보 또 무슨 그 새로운 진리, 지식 이런 것들이 처음에 일단 에고 상태에 이제 머물러 있다고. 근데 이게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기억이 되면 얘가 그냥 잠재의식이 돼버려. 다시.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뇌의 어떤 학습 과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면 사실은 2등은 내가 어쩔 수가 없지. 그거는 이제 동물적 본능이기 때문에 그건 타고나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슈퍼에고는 사실 그것도 내가 만든 이렇게 밑에 깔려 있는 DB야. 그것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 독서 활동을 하고 뭐 네.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느냐, 그리고 어디 세미나에 참석하고 또 무슨 어느 학교를 나왔나, 어느 가정에서 자랐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는 영향을 받으면서 슈퍼에고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가 그냥 주어진 기분 한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바꿀 수 있는 하나씩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에고처럼 빨리 바뀌진 않겠지만 결국은 바뀌는 거. 기록 다시 하네. 기록 다시 하네요. 마이크 테스트. 기록 다시. 제가 기록이 자동으로 됐어요. 희한하다. 뭐 기록을 하고 있겠지. 뭐.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그러네. 기록도 다시 하고. 그게 이제 요즘 얘기하는 오늘은 아직 남은 날들의 첫날이다.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오늘은 아직 남은 날들의 첫날이라고. 네. 그 오늘 중요하게 네. 살아라. 그 얘기 할 때 많이 쓰는 얘기잖아요. 뭐 프로이트는 그 정도 하면 네, 된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니체, 이 난해한 니체. 니체. 그 짜라투스트라는 니체 말했다. 읽고 나는 한 두세 번을 덮었거든. 이거 왜 읽어야 되나 할 정도로 너무 그냥 상징적, 그 문학적 무슨 뭐 신화들 마치 읽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저기 강의도 듣고 이런 책도 읽고 이제 다시 보니까 상당히 고수가 쓴 책이구나. 근데 이게 사실 니체는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냥 반항아야, 반항. 그냥 부정해. 부정을 하는데 의미의 기반을 다 파괴하는. 의미가 뭐냐. 사실 우리 인간이 만들어 오는 형이상학적인 모든 그 노력은 의미를 만드는 거거든요. 의미. 개념을 만들고 예, 거기에 복종하게 만들고 아니면 그것으로 나를 평안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건데 그 의미의 주제를 이 니체는 그게 뭐냐. 상당히 저돌적인 질문인 거죠.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왜 필요한데? 그렇죠. 그 아름다움은 무엇이냐가 아니라 어떤 것이 아름다운 건데. 아름다움의 정의 자체를 묻는 거죠. 어떤 게 아름다우냐를 묻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름다움의 의미를 정의하고 그 의미에 근접한 것을 아름답다고 하거든요. 뭐 얼굴이 하얗고 뭐 눈이 뭐 크고 뭐 코가 어떻고 이렇게 아름다움을 정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근접한 사람을 아름답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훈련을 받은 거지.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게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이걸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리고 쟤도 아름답고 쟤도 아름다운 거 아니야? 다 개별이 다 아름다운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개별화 시켜버리잖아요. 그냥 다. 이게 참 그 뭔가 조직을 꾸리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싶은 모으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싫은. 반항하지.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질문인데 왜냐하면 그런 질문들이 저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냐면은 우리 이 전제를 함께 다시 한번 구성해 보자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것은 아름답다 했을 때 아름다운 게 무엇인데가 동의가 돼야지 우리가 얘기가 될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의 베이스를 같이 한번 맞춰보고 시작을 하자. 출발점을 맞춰보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저는 그 질문 되게 좋아합니다. 그치. 그런 이분도 결국은 그것의 어떤 근본을 만든 거고, 네. 이분 뒤로 이제 그 저기 들레즈나 뭐 네. 락강 그리고 저 비트겐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비슷하게 동의 기반의 어떤 명제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다 의미를 개별화시키고 그 개별화된 의미에서 같이 뭔가 이렇게 모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어도 뭐 그럴 수 있는 거고 맞죠. 예, 그런 어떤 이 세계를 만들다 보니까 네. 사실 신을 그 하는 중세의 어떤 그 끝자락에서 이 사람의 어떤 철학은 이 상당히 그 위협적인 거예요. 예, 그치. 예. 그 여기 뭐 장미의 이름도 나오는데 장미의 이름 그 소설이 궁극적으로 그 도서관을 태워버리거든. 마지막 장면에서 네. 그게 이제 상징하는 게 도서관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인간의 지식 체계, 인간이 그동안 축적되어 온 그 지식의 보고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진리라고. 근데 그 진리를 수호하려고 그 호르헤 신부라는 사람은 네. 그 책을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비밀이나 이런 것 그리고 고급스러운 진리 이런 것들은 숨기고 자기만 독식하려고 하고 그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사제나 신부, 네. 목사 이런 사람들이 자기만 진리에 가까운 곳에 접할 수 있다. 즉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고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일반 신도들은 하나님에 근접할 수 없게끔 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가 대신 이제 이렇게 호를 쓰고 나와가지고 위세를 부리는 거지. 그 호르의 신부란 사람이 네. 전형적인 그런 인물인 거지. 자기는 그 책을 읽었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시학이라는 네. 그 미학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그 다른 사람이 못 읽게 하려고 다 죽이잖아. 거기에 접근한 사람이. 그리고 이제 그게 별거 아니라는 게 드러나니까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면서 그걸 아예 숨겨버리기 위해서 도서관을 다 태워버려 자기가 불을 질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그런 그 뭐 분서갱유 사건도 있고 왜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그 자기의 권위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학문적 업적들을 다 태워버리는 이런 독재자의 욕망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최고가 되니까. 네. 그잖아. 자기보다 뛰어난 뭐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인간의 누적된 지식 체계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게 그 도서관 불태우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지금 우리 박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뭐를 이렇게 자꾸 만들거든. 개념을 만들고 지식을 만들고 그런 거를 많이 쌓아온 사람은 어떤 권위가 있고 사회적으로 그 지위가 높고 그 사람이 사실 지배를 하는 거지. 다른 그렇죠. 사람들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야. 맞습니다. 그게 뭐 자기가 선택해서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공부를 못한 사람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깔보고 이제 뭐 무시하고 이제 개돼지 취급하고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의미 없는 짓이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성의 세계, 지성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어서 그걸 누릴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뭐 인간이 꼭 갖춰야 될 대단한 거는 아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보통 이제 이름도 형이 상학적이라고 그래요. 그 이데아의 세계, 그렇죠. 막 종교의 세계 이런
형이상학적인 그 실제도 없는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게 마치 절대 진리인 양 행세를 하고 거기에 자기가 가까이 갔다는 거를 권위로 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뭐 핍박하고 우습게 보고 그러는 것 자체가 이제 니체는 못 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못 보겠다. 그래서 네. 결국은 의미는 그 권력 있는 사람의 전유물 같은 것이고 네. 그것을 이제 어쨌든 철학자가 도전해서 야 그게 뭔데? 그게 뭔데라고 하면서 깨버리는. 예, 그리고 그 결국은 그 힘을 다시 그 일반 민중에게 민중이란 표현 맞나 모르겠네요. 예, 일반 개인에게 돌려 보통 사람에게 예, 보통 사람에게 돌려주고 네. 그 의지와 의미를 그 힘을 의미를 스스로 찾아가게 하는 그런 어떤 완전 해체 철학이네요. 그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이 니체 철학에서 핵심 개념이 힘하고 이제 의지라는 네, 거. 그렇죠. 그건데 그 힘이라는 게 영어로는 파워예요, 파워. 네, 그러면 우리말로 직역하면 또 권력이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힘의 의지, 이렇게 힘을 쓰려고 하는 어떤 의지, 네. 이거를 권력 의지라고 했었다고. 맞아요. 옛날 책에 보면은 권력 의지라고 했을 때는 되게 혼란스러웠어, 그게. 왜냐면 우리가 권력하면 벌써 부정적이죠. 그 정치인들 네. 아니면 권력자들, 사회의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행사하는 어떤 그 힘, 이런 거를 이제 권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정적 의미가 거기 포함이 돼 있어서 인간은 권력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뭐야, 이거. 그 인간에게 자유와 아니면은 스스로 자기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 기존에 형성됐던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이상적인 세계를 갖다가 다 타파하자고 하는 놓고서는 권력 의지에 의해서 그게 움직인다 그러니까는 이게 되게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 됐던 거거든.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게 2000년대 이후에 나오는 번역서들은 그걸 권력이라고 해석을 안 하고 그냥 힘이라고. 왜냐하면 힘이라는 거는 내가 그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뭘 강제하는 것도 힘이지만은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힘이고 뭐를 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무엇을 어쨌든 하려면 그런 그 포괄적인 의미의 힘이라서 오히려 그 힘이라고 해석하는 게 원래 니체가 주장했던. 그리고 그 위버맨시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 짜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해서 위버맨시. 네, 그게 힘의 초인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초인이라고 해석을 안 한다. 힘의 의지라고 하네요. 네, 힘의 의지. 힘을 쓰려고 하는 자기의 그 노력의 정도, 의지. 그래서 의지를 어쨌든 니체는 중요하게 보고 그것이 이제 만들어내는 어떤 그 힘, 그것이 이제 또 인생이 또 각자 개별의 인생인데 일단 그 이 계보학이라는 게 결국 그 계속 그 인간 하면은 태초의 아담부터 이렇게 계보를 쫙 해가지고 누가 가까운가, 누가 그 순수한 의미에 가까운가를 가지고 힘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타파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계보학 그러면 우리가 족보를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네. 뿌리를 찾아서 네. 누가 누구를 낳고 뭐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 생물학적 계보를 이 사람이 그 어날로지로 그러니까 유추로다가 이렇게 이용을 하긴 했지만 정확히 그 의미는 아니라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원료를 따지고 누가 어디에 가까운가 뭐 그 어느 족벌의 사람인가 뭐 이런 거는 또 이상하게지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 24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어떤 대상이나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서 연유하는지를 그냥 묻는 계보학이라는 게 그게 어떻게 나왔지? 그럼 어떤 의지를 갖고 사람이 그 생각을 시작했지? 왜
그 저걸 아름답다고 했지?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 그걸 따져보는 거. 그런 네. 의미에서의 계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렇게 우리가 이제 계보학 그러면 뭐 그 족보를 따지고 뭐 뿌리를 따져 들어가 가지고 철통이 뭐냐 네. 이런 거 하고는 사실 약간 좀 개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심코 쓰는 그 도덕, 뭐 선 이런 것들에 이게 뭐지? 그지 연유가 뭐냐 이거. 어디서 도대체. 왔지? 그리고 사람들은 무슨 의지를 가지고 그 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맞습니다. 사람들이 뭐가 선인 거지? 뭐 이런 어떤 그치. 그거를 찾아가는 거네요. 선, 뭐 악, 뭐 이렇게 우리가 개념화해가지고 음. 좋다, 나쁘다, 음. 뭐 싫다, 좋다, 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진리에 의해서 정해진 이렇게 셋업된 게 아니고 그게 왜 그렇게 나왔어? 그리고 이렇게 연유를 따져보면, 그러니까 계보를 따져보면 그러면 여기서는 그래서 나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쪽 동네나 이쪽 사람이나 이쪽 시간에서는 이 시간에서는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다른 데 가면은 다를 수도 있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이제 융통성이 생기는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의 그런 의미의 기반에 그 결국은 의지가 있다. 사람들의 의지가 있는 거고 그 의지가 어떻게 모이고 모여서 연결되고 해가지고 어떤 보편의 개념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전제에서 바라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쵸. 세상을.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의지가 무언가를 만드는 그런 거네요. 근데 나는 이게 정확하게 아직까지 그렇게 파악을 못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의지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니체는 우리의 그 힘의 의지 이거를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고 특히 이제 현상 세계 그거를 억누르고 그걸 억압하고 하는 게 오히려 미덕인 것처럼 우리는 종교에서나 네. 도덕이나 윤리에서는 배워왔단 말이지. 네. 어떤 게 뭐 이렇게 완벽한 세계, 어찌 보면 거기는 이게 정체된 세계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버만시란 말도 사실은 이 지상이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 초인이라고 해석도 하지만은 원래 그 어원은 땅을 얘기하는 거래, 하늘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늘은 완벽한 세계, 플라톤이 얘기하는 네. 이데아의 세계. 네. 그래서 이렇게 정체되어 있고 완전한 뭔가가 계속 거기 이어지고 있는 거고, 이 지상의 세계는 인간이 살고 있는 현실이고, 여기는 계속 변하고 뭐가 생성되고 나고 죽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래서 이제 영혼회귀라는 말도 거기서 나왔다는데 이제 그런 세계는 뭔가가 완전하지 않고 이게 진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늘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고 무질서하고 이런 식의 그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 사람은 이제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니체가 얘기하는 것 중에 일단은 그 근대 시대 때 많은 그 사람들이 내가 진리야, 내가 말하는 게 진리야. 그리고 뭐 이 뭐지 이건 절대적이야, 이건 자명하다. 자명하다는 표현 있잖아요. 자명하다라고 예. 믿었지. 그런 어떤 그 것들이 다 그냥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서 그냥 서로 된 거지. 그게 뭐 다 어불성설해. 그냥 되게 허술해.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비판하는 그 주체로 나온 거잖아요, 사실. 예. 그리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음 장에서 얘기하는 언어 철학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그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건데 어차피 뭐 데카르트가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조차도 이게 말장난이라는 거지. 그치. 언어로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거를 즐기라고 믿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고라는 것이 언어 자체가 자명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인간이 말을 해놓고 그걸 자명한 진리라고 받아들이느냐, 그거 웃기는 거 아니냐, 이제 니체는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니체의 말 중에 진리는 없고 진리 의지만 있다라고 하는 게 예. 그렇게 진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가 발현된 음,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지. 그 그렇지. 진리라는 것도. 이제 신은 죽었다. 이것도 아주 유명한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기독교나 이런 사람들이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니체의 책을 읽지 않고 그게 니체는 아주 반역자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믿는 맞아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그 신은 죽었다고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원래 그 니체가 얘기한 신은 이 예수가 죽고 나서 현대 그 사제들이나 목사들이 얘기하는 신이 그 신을 죽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그렇죠. 신이라는 거는 고결하고 네. 우리가 그걸 닮아야 되고 그런 존재인데 네. 이거를 특히 이제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니체는 예수를 되게 존경을 했다. 네. 실제로 맞아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보이고자 했던 건 뭐냐면 그 천상의 세계, 그 신의 세계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네. 이 지상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거거든. 음. 그 실천 철학이거든, 사실은. 예수는 그렇죠. 자기 몸으로 실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허망하게 이렇게 그 형이상학적인 세계에서만 신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일상에. 실제 우리의 일상에 신의 모습이 다 담겨 있다. 음. 그거를 자기 몸으로 실천해서 실증 철학을 그렇죠. 보여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은 유물적인,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어떤 접근을 하는 거거든. 제자들하고 근데 같이 보여주니까. 그거를 그렇게 예수가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다시 이렇게 같이 평가절하하고 다시 저기 뭐 보이지도 않는 하늘에 무슨 대단한 형이상학적 네. 대단한 신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통제하고 네. 그러는 것처럼 현대 종교가 이렇게 변질이 됐기 때문에 죽었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 신은 죽었다 이런 얘기지. 이 신은 죽었다 해가지고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신을 부정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 딴 데 보니까 신을 네.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직자들과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을 봤을 때 니들 보니까 신은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을 죽인 거야. 예. 이런 얘기하더라고. 맞아요. 그것도 아까 얘기한 거랑 같은 맥락인 거지.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들이 다 자기네들이 신은 어때 이렇게 뭐 규정을 해놓고 그거를 어기면은 죽일 놈, 뭐 죄인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게 잘못된 거다. 그러면은 실제로 니체는 신을 믿었나요? 믿었을 수 있죠. 아, 믿었을 수도 있지만 네. 일단은 성직자들이 네. 전하는 신은 믿지 않았겠지. 아, 그렇죠. 신에 대한 의지일 그렇지. 뿐이지. 예. 신에 대한 의지일 뿐이지 그건 신이 아니다. 예,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네. 참신, 네. 참신을 찾을 수가 없었겠지. 갈망하는 교회에서는. 네. 의지를 가지고 참신을 찾을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뭐 만나지 그게 못했지. 신은 아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소설로 네.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그게 조로아스터를 네. 짜라투스트라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네. 실제 인물이라네 그 사람이. 어,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모습을 띈 주인공을 통해서 그 신의 진짜 모습을 자기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 그렇지. 네. 그런 게 그걸 이제 소설로 남긴 거죠. 근데 이런 게 지금 이런 어떤 진리관, 니체의 진리관이 결국 우리하고는 뭔 상관이야? 그게 중요하지. 예. 음. 뭔 상관이에요, 생각해? 그게 마지막 질문 아니야. 그래요? 시스템 분석 설계 과정에서 니체의 철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다 질문이 있다니까. 우리 벌써 마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시간이 아직 안 됐는데. 여기 질문에 우리 다 답을 했어요. 우리 가치 평가라는 거면. 네, 그게 어차피 마지막 거와 같이 얘기될 것 같아요.
뭘까? 근데 의지에 이거는 대한- 사실 니체 철학을 얘기 안 하더라도 네, 그냥 내가 수업을 할 때도 네, 그 한 교수 된 지 한 4, 5년? 그러니까 내가 1990년에 교수가 됐는데 1995년 네, 처음으로 이제 실제 프로젝트를 했거든. 네, 그 이전에는 이제 논문과 책만 가지고 공부를 한 걸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처음으로 실무에 나가서 직접 기업을 이제 컨설팅을 하고 네, 그 요구 분석하고 네. 그 임원들 뭐 직원들이랑 네. 직접 그냥 맨투맨으로 가서 대화하고 하면서 실무를 어찌 보면 다 공부를 했거든. 네, 그래서 일부러 옷도 양복 이런 걸 안 입고 그 사람들 그 작업복도 입어가면서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네, 그런 식의 이제 분석 설계를 우리가 했거든. 네, 그 4명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는, 깨달은 게 교과서에서 배운 게 다가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과서에서 원리,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교과서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럼 교과서적인 거는 1.1획도 건드리면 안 되거든. 그게 원리고 원칙이니까. 네. 근데 그런 거를 고집하다 보면 실무에서는 많이 부딪히고 안 맞는 게 너무 많다는 거를 현장에 가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의할 때는 이 교과서 다 믿지 마라. 내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네. 그리고 내가 책을 썼어도 내 교재를 갖고 강의를 해도 네. 이거는 그 책을 쓸 당시에 나의 지식을 거기다가 써놓은 거지 이게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또 바뀌어야 되고 그래야 이게 인류의 지식도 발전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고정 불변의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가 뭐 이런 책을 안 읽어도 나는 실증적으로 현장에서 그러니까 논문과 만약에 책만 갖고 강의했으면 지금도 아마 대학에서 강의할 때 이게 맞는 거야라고 고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실무에 가보니까는 그게 안 맞는 게 경우가 더 많고 그거는 그냥 하나의 미국 사례 뭐 이런 것들이 많더라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게 많죠. 그러면은 뭔가 1에 한없이 수렴한 0.999 같은 존재가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라든가 설계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고 1은 아니다를 알고 우리는 그것에 맞도록 노력과 의지를 다해서 만들었을 뿐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그렇지. 근데 네. 그게 결국 네. 시스템을 만들고 네. 만드는 거는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게 네. 하다 보면은 네. 그냥 누구나 처음에 조금 뭐라 그러지 혼란스럽더라도 네. 뭐 이렇게 만들어달라면 프로세스 그리고 화면 그리고 그대로 구현해서 만드는 것까지 내가 할 수 있어 내 생각 속에서. 근데 사실 소프트웨어의 핵심은 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소프트웨어 품질의 핵심은 적용해보는 거예요. 실제 예, 막장 써보는 거예요. 써보고 피드백하고 써보고 피드백 받고 계속 이렇게 해가면서 이 사람의 어떤 실제의 지금 업무나 아니면 자기 행동 아니면 아까 무의식 이드상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아니면 슈퍼아이고가 작동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 시스템에 계속 피드백해 가면서 담아내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시스템이 이제 이 사람의 몸과 그 손과 몸과 정신에 부합하는 정도까지 딱 가달았을 때 이제 소프트웨어를 다 만든 거예요. 그 사실은 시스템 분석 설계에서는 예. 그런 철학이 담긴 방법론이 프로토타이핑, 네, 그렇죠. 이터레이티브하게 네네. 네, 사용자의 요구를 계속. 들어가면서 계속 그걸 시스템에 반영을 해가지고 수정해 나가는. 네, 그게 근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프로타이핑인데 그게 이제 결국 사람은 논리적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되게 보면 시각적이에요. 시각적이어야지 논리가 발동하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작동해 봐야지 감각으로 이렇게 느껴봐야지 완벽하게 그걸 이해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도 이제 유고 분석할 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시퀀스 이렇게 시리얼하게 이렇게 텍스트를 착 써가지고 이거 맞으세요? 하고 딱 주면 대부분 다 맞다고 해요. 근데 뭐 왜냐면 그 사람 하는 얘기들 그대로 옮겨 적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그거대로 이제 그 화면 그려봐 이래서 다 그려가지고 딱 가져가. 그러면 100발 매충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수정해 주세요 하고 다 해. 그래서 그걸 내가 가져다가 이제 퍼블리셔한테 던져서 야 이거 이제 퍼블리싱 해가지고 작동만 하게 기능은 안 되고 작동만 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그래서 딱 보여주지. 이건 아니었는데 사람은 이렇게 보고 만지고 느껴야지 그 시스템을 이해하는 거지. 절대로 텍스트로 그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를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당연하게 생각해.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이 아니 거기 써 있었잖아요 라고 시작하면 이제 싸우잖아요. 그치. 그리고 이제 에고 수준에서만 예.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예. 그럴 때는 이성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예. 싸우자가 되는 거고 그 사람 입장에서 야 내가 완벽하냐?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당신이 그렇게 약속했잖아.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개발을 하고 고객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이제 사실 개발자들이 우리 개발사들이 실수하는 영역인 거지. 고객을 너무 신같이 봐. 네. 신 같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네. 그들의 요구는 모두가 완벽해. 근데 지금 사실 이 니체의 진리 의지라는 게 지금 그걸 다 깨고 있잖아. 고객은 신이 아니야. 그냥 우리 같은 실수 많이 하고 사실 우리도 요구사항 내라고 해봐. 시스템 만드는 요구사항 내보라. 우리 대충 내. 대충 내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알아서 해주길 바란다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야. 근데 그걸 오해하는 거죠. 이 요구사항을 본인이 모르잖아 또 개발 단계에서는. 그럼요, 모르죠. 앉아서 인터뷰하고 그럴 때는 네, 다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지. 모르죠. 근데 이제 시스템을 직접 써보면 그게 이제 촉발이 네. 돼가지고 새로운 정보 욕구가 튀어나오고 네, 이걸 이렇게 되면 이것도 해야 되겠네. 네.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뭐 화면을 원한다든지 뭐 새로운 기능을 원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거 뭐 자꾸 기간도 바뀐다. 지연되고 뭐 이게 요구 그거 반영해가지고 또 설계 바꾸려면은 짜증나고 그러니까 이제 짜증을 내면 그럼 이제 고객하고 싸우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런 과정이 이건 당연하다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하는 게 좋은 맞아요. 거고 이제 그걸 어떻게 최소화시키냐. 그치 최소화시켜서 고객하고 갈등을 줄이면서도 네. 그렇다고 고객이 뭐 조변 섞게 한다고 그러지 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거고 네. 그걸 매니지하는 게 이제 PM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해보면 제일 좋은 방법은 프로토타입을 액션 가능한 형태로 싹 만들어가지고 리뷰하는 거. 그 6번, 7번씩 막 리뷰해 주는 거. 그게 가장 실수를 덜하는 방법이에요. 리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기능은 없고 네. 껍데기만. 네. 그리고 앞에 프로토타입 설계했을 때도 계속 리뷰해 주는 거예요. 이거 누르면 이렇게 변하고요. 이거 누르면 절로 가고요. 이거를 계속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기술적 측면에서는 그게 가능하려면 내가 변환을 쉽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용자 요구가 변했는데 이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내가 설계를 저기 앞에서부터 다시 다 반영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막 고치려면 이게 뭐 계약 기간에 끝내지도 못하고 너무 이게 그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또 비용이 많이 드는 거다. 그럼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케이스 툴이나 이런 걸 쓸 줄 아는 게 좋다는 거지. 근데 소프트웨어 관리를 뭐 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가서 수정하면 자동으로 쫙 연계돼 가지고 그 안에서 그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변경되는 이런 툴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사용자가 그 마음이 변해도 내가 빨리빨리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마음으로는
그 요구사항 변경을 갖다가 반영해주고 싶지만 이게 비용상이나 시간상이나 이 기술적으로 내가 대응을 못 해주면 그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보면 어쨌든 그 돈이 가장 적게 드는 거는 그리는 거예요. 그리는 거. 그릴 수 있을 때. 그래서 모델링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앞단에만 하고 가면 되고 일단은 코딩이나 뭔가 ER이나 이런 거 설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요. 그렇지. 그래서 그 전에 이거 하기 전에 네. 이 그 프로토타입 그 네. 요즘 좋은 UI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네. 이렇게 누르면은 액션도 되고 그거 있는 것처럼 만들기도 하는 그런 거 많거든요. UI를 기반으로 한 프로토타입 툴들이 그 툴 가지고 자기가 쓸 시스템을 계속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담아내는 거 초반에.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네. 이게 훨씬 짧아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걸 많이 했어요. 그렇게 예, 작업을. 개발할 때 항상 그 처음에는 그 뭐지 네. 그 저거 종이 같이 이렇게 그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요즘 툴은 이렇게 그리지만 이렇게 딱 누르면은 그 화면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누르면 다시 이렇게 이동하고 이 링크를 걸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거 갖고 이제 손으로 그린 것 같은 그런 화면에서 이렇게 해줘. 네네. 그리고 이제 그걸 갖고 이제 UI UX 그 틀이 만들어지면 그걸로 퍼블리싱을 쫙 해. 코딩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네. 누르면 움직이고 리스트가 다 나오고 이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익숙해지거든. 그럼 세뇌가 돼. 이 프로세스에. 세뇌가 되면 네. 그 다음에는 그냥 그대로 만들면 이게 정석인 거예요. 그러면 그 변화가 사람은 덜하지. 고객은 시스템은 이렇게 작동하는가 보다. 네. 이렇게 학습을 또- 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다 설명해 옆에. 그러면 다들 그런 줄 알아. 그렇게 가는 게 되게 그 편하게 가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 대신 의사소통은 많이 네. 해야지. 그래도. 예. 그 대부분 개발자들이 한 번 고객을 만나고 나면 끝날 때 보려고 그래. 개발자는 거죠. 좋아하는 게 근데 싫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네. 반드시 다 뒤집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처음에 네. 계속 만나고 중간도 개발될 때마다 가서 자랑하는 거지. 이거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러다 보면 세뇌가 돼. 그러면 사실 그 설계 초반이라든가 이제 고객 요구 사항을 계속 파악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PM은 프로토타입이든 UI 툴을 사용하든 그것을 실제로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가져가서 계속 피드백을 받아오고 그렇지. 그게 최대한 앞단에서 빨리 끝나는 게 모든 설계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저렴하게 끝나. 그렇지. 시간을 아끼려면 아낄수록 네네. 앞단에서 네. 그거를 사용자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게 그 네. 전체 시간을 줄이는 데는 그게 최고의 방법. 네, 사실 저희 같은 경우 SI 이런 곳에서는 고객이 있잖아요. 고객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B2C라든가 미리 개발해 놓고 미리 개발해 놓거나 아니면 개발해 놓을 수도 있고. 그거 안 돼. 네? 누가 미리 개발하래? 그러니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고객 그 어떤 시장을 찾아서 그 시장을 타겟으로 뭔가 시스템을 만들던가 뭔가 서비스를 만들겠죠. 그건 그러면은, 철저하게 틀린 거지. 내가 뭔가 만들어 놓고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개념과 뭔가의 엔진 정도만 있는 거고 이게 표현이 가능하겠냐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용자한테 가야지. 설문을 조사하든 A/B 테스트라든지 아니면은 툭툭 들어가서 베타 버전을 이제 유포하는 거죠. 간단하게 해놓고 그것 거기 똑같아. 간단하게 해놓고 이거 쓸 거냐? 이거 아니 이거 좀 어때요? 이거 물어보고 계속 피드백을 받아서 그걸 돈 내고도 받을 수 있는 거지. 오라고 그래가지고 프로토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돈 내고 의견 내달라고 그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결국은 다 모형일 뿐이고 적용해서 배포하는 거지. 배포하면서 이제 의견들 쫙 오는 거를 바로바로 버전업을 바로바로
네. 밤새서 다음날 봐. 밤새서 다음날 봐.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피드백이 되고 하면 그것도 의견 내는 것도 재밌으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내준다. 그 어려운 주제가 들어왔을 때는 그 사람 불러다가 돈 주면서 네. 야, 그 의견 좀 더 잘 좀 해줘봐. 그러면 음. 그런 의견들은 받아서 또 반영하고 해서 결국은 시스템은 사용하는 사람의 인터랙션을 수많은 인터랙션이 얼마나 일어났느냐 이게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완성. 네이버니 다음이니 이런 애들이 저렇게 갈 수 있었던 거, 구글이 저렇게 갈 수 있었던 거는 수많은 사용자들의 피드백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리고 그 피드백을 잘 반영한 거지. 네. 그걸 하다가 지친 데들은 이제 거기서 몰락하는 거예요. 아이 못 쓰겠다. 야후 같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네. 정신이 상당히 있는 거지. 이 지금 사실 니체 철학에서도 그래서 나는 그게 있는 것 같아. 이게 가치라는 게 아까 그 진리 의지라고 했는데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 사람의 진리 의지가 모여서 이거는 뭔가 의미가 있다. 형성되는 거지. 의미가 있다. 네. 라고 이렇게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 가치가 정점에 있는 가치를 역으로 분석을 해보면 아까 그 계보학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러면 그 가치가 추구하는 게 뭔지 추구하는 의지가 뭔지를 찾을 수 있거든. 그게 이제 추구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의지야. 그치?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려는 의지가 있을 거야. 이게 네. 이제 포지티브, 긍정의 의지거든. 이걸 하려고 하는 의지. 근데 어떤 사람은 안 하려는 또 의지가 있거든. 그게 이제 부정의 의지인데 이 두 개가 충돌해서 결국은 이거의 인터랙션으로 최종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의 어떤 그 의지의 이제 경합에 의해서 그게 사실은 가치가 결정되는 거죠. 거기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치가 무엇인가가 결국은 그게 인간이 얘기하는 패턴이고 네. 그게 지식이. 그러니까 이게 정보 시스템 분석 설계 과정에서도 이런 원리가 이제 작동을 하지만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이제 뭐 나이가 들면 이제 꼰대 소리를 듣는다 하는 이유가 자기가 그동안에 축적되어 온 어떤 완벽한 진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꼰대가 되는 거거든. 그거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시대, 자기 나이의 시대에는 그게 오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간에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자기가 문을 열어놓으면은 꼰대될 이유가 없는 거지. 그 사람들하고도 내가 어떤 이렇게 원칙 그런 게 이제 살아온 신조, 뭐 나의 삶의 철학 이런 것들이 뭉친 게 현재 나잖아. 근데 이게 고정불변이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퇴보야 사실. 끊임없이 내가 새로 민규 씨를 만나면 나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네. 그 전에는 바꿀 이유가 없었던 것들도 네.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이런 면은 바꿔야 되겠다라고 계속 그 문을 열어놓고 유연하게 생각을 하면 그게 사실 이치가 원하는 거거든. 그게. 그렇죠. 여기 절대 진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스스로 자기 자신도. 책에 좀 한 구절이 있어요. 읽어보면 네. 여기 254페이지 여기에 니체처럼 진리가 아니라 진리 의지만 존재한다고 하면 그래서 지식이나 판단을 진리 의지란 차원에서 파악하게 되면 어떤 지식이 진리인가의 여부가 아니라 그 지식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가, 어떤 효과를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해집니다. 결국 이 질문을 통해 지식의 문제는 그것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며 어떠한 효과를 야기하는가 하는 문제로도 전환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어떤 가치나 지식, 진리를 바라볼 때 그게 결국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방향,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근본적인 계보라고 하죠. 근본적인 것을 고민하는 그런 습관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딱 현상학적으로 아니면 지금 딱 형성돼 있는 거 자체를 아무 무비판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게 그치. 거기에 숨겨진 의도나 그걸 비판하면서 비판 시비를 가리는 거죠.
네. 그 왜 그러지? 네, 왜 상대는 저러지? 네, 왜 나와 다르지? 네. 네. 왜 저런 의미를 가지고 그거를 얘기하지? 틀렸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왜 딱 저러지? 뭐 이제 이분법적으로 네. 내가 생각하는 건 옳고 저건 틀린 거야.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네. 더 이상 그 대화가 안 되는. 네.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나의 진전도 없고 상대방도 사실은 네. 맞습니다. 얻을 게 없고. 근데 그럼 이제 계보학적 그 접근이라는 게 왜 그럴까? 음, 저렇게 된 원인이 뭐지? 음. 이렇게 따져가는 거예요. 음. 연원을. 그게 비판 철학인 거예요. 시비를 가리는 철학. 그러면 상대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면은 나의 태도를 바꾸는 거죠. 그렇지. 내 주장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유연하게 변해나가는 어떤 진리 체계를 만약에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럼 이제 니체의 제자가 되는 거지. 예. 근데 우리는 거의 디체의 또 한 축에 있네요. 그치. 네. 그렇지. 뭐. 실생활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런 식의 대화를 하다 보면 솔직히 상대방이 먼저 힘이 빠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왜 그런 거야? 를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자기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뭔가 비판하는 것 같고 부정당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나 봐요. 이게 잘못 에고리스라고 하는 표현 아까 썼지만 네네. 그런 것이 네. 그 나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네. 진리 의지. 네, 맞습니다. 다른 의지가 다른 것뿐인 거지. 그 그걸- 의지를 네. 파악하는 거지. 네. 비판하는 게 아닌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걸 없는 것 같아요.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래. 네. 네. 근데 그렇죠. 사실은 네. 동일시할 이유도 없는 게 네. 이제 이후에 라캉 얘기에 이제 나오는데 네. 라캉이라는 사람이 네. 이제 또 하나 기여한 게 뭐냐면 네. 나는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네. 뭐 셀프 음, 그러니까 에고조차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원래 진짜 나가 있고 네. 그거는 이제 내 성장 과정, 내 학습 과정, 그러니까 나의 배경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어쨌든 에고라는 게 만들어지잖아. 나라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내가 그렇게 만든 거고 나 자신을. 근데 그거는 좋다 이거야. 왜냐면 그건 나니까. 나의 본질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씌워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유클리드 소프트의 직원이야. 네. 그러면 그게 원래 내가 생각하는 나하고 다른 또 하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나는 대학 교수야. 그러면은 대학 교수라고 이미 사회적으로 그 합의된 대학 교수는 이래야 돼. 뭐 룸사랑 가서 여자들이랑 술 먹으면 안 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이렇게 틀을 세워놨거든. 그리고 학부모들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이런 식의 어떤 그 스테레오타입, 그 네. 전형적인 모습을 이렇게 씌워놓은 게 그걸 자기를 나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뭐 이런 그 어떤 그 완장이란 영화 봤어? 그 옛날 영화라서 젊은 사람들은 안 봤을 텐데 그 완장이란 영화가 있어서 옛날 네. 그 아마 한 70년대 나온 영화 같은데 네. 그게 이제 일제 시대에 그 자기가 저수지를 지키는 역할을 젊은 촌놈인데 그 네. 동네에서는 별로 인정받지도 못해. 근데 여기다 딱 완장을 채워준 거야. 자리를 만들어준 거. 그치 이렇게 자리 네. 이거 걸려있는 달라진 건 거네. 아무것도 네. 없고 그쵸. 그냥 여기다가 그 비닐로 된 그 네. 저 완장 이거 하나만 찬 거밖에 없어. 네. 근데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 맞죠. 네. 갑질하고 다니면서 괜히 이거 지나가는 사람 툭툭 찌르고. 치고 네. 그리고 자기가 막 여기는 뭐 저수지 근처에 오면 안 돼. 그리고 뭐 거기 차 대는 사람들도 가서 혼내고 막 딱지 띄고 막 이런 그 만행을 저질러.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인심을 잃고 나중에는 이제 멸망해가는 그런 모습을 그린 영화인데 이게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감투를 쓰잖아. 네. 그건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네. 그 감투 썼다고 하는 사회적 지위, 주어진 지위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격이 변하는 거예요. 하는 행동, 말까지 심지어는. 맞습니다. 그게 그거를 자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라칸이라는 학자가 남들이 나한테 이렇게 부여한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집에 가면은 맞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자, 남자는 맞죠. 회사로에서 회사 가면 과장으로서의 자, 맞죠. 그 회사에서의 직위가 네. 과장이면, 근데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승진해가지고 차장이 되잖아. 또 다른 사람이 돼. 그런 식의 자아가 여러 개 존재한다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는. 그리고 그거를 이게 나야라고 착각을 하고 산다는 거죠. 이게 이거하고 비슷한 게 그 시스템에서는 네. 롤, 롤. 아, 이제 역할, 어떤 그게 역할을 부여하는. 예, 그 팀 아레나 의식. 예, 네. 그 똑같은 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롤이 주어지면 시스템에서 권한을 맞죠. 힘을 갖고 음. 롤이 없어지면 파워 유저가 되고. 예, 그 맞죠. 아무것도 아닌 조회수 사용자가 되고 맞죠. 그것을 부여하고 빼고 하는 그 권한을 음. 시스템 관리자가 갖고 있는 거고. 맞죠. 그러니까 그 롤의 설계 개념이 이 사람이 이거 하면 요거 하는 거 이렇게 되면 저거 하고 이런 어떤 그 개념이 멀티자, 맞죠. 멀티롤 그 멀티 페르소나. 예, 그런 것도 갖고 있는 멀티 페르소나 개념이지. 그거 생각하면서 롤을 하면 이제 이 롤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네. 이 롤이 이제 시스템에서 갖는 그 연결을 분리하는 거지 독립적으로. 네. 그리고 어쨌든 연결하는 자가 힘을 갖는 거지. 너무 앞서가지 말고. 박사님 들어왔네. 박사님 언제 집에 가가지고. 주화는 잘 들어갔어요? 어때 재밌지? 저는 재밌는데. 설거지하면서 듣고 있어요. 예? 설거지하면서 듣고 있어요. 아, 야, 근데 진짜 이런 강의를 교수님과 저와 오 박사님이 같이 이렇게 네. 강의하는 강의를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저 나이에 좀 누가 좀 왜 안 해줬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요. 저도 이런 얘기를 거의 40 다 돼가지고 교수님한테 듣기 시작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일찍 깨달으면 네. 그 삶을 좀 더 이렇게 풍요롭게 설계할 수가 있었을 텐데 자기 삶을. 아직은 저는 부족해서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그 읽으면서 니체나 네. 이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니체를 읽으면서 저는 이거 말고 이제 니체의 말이란 책을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약간 자기계발서 책이거든요. 이건 이제 해설서지 그거는. 해설서 같은 그런 자기계발서니까 저는 니체를 그걸로 처음 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뭘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느껴졌었고 되게 니체 꼰대였구나 라고밖에 안 느껴졌었는데 이 책 읽으면서 이제 꼰대가 아니라 그냥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지고 개발. 본질을 파악하려고 했던 되게 반항적인 그런 사람이었구나. 네, 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계보학적 접근이 딱 이분의 어떤 그 질문의 접근 방법이네요. 근데 그 의지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를 따져보자라고 하는 게 음. 계보학적 접근. 예, 방향이 뭐냐? 왜 그랬지? 네. 왜 그걸 미쁘다고 그래? 그걸 왜 진리라고 그래? 그래서 그 진리 갖고 뭐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거지. 맞냐 틀리냐, 뭐 객체하고 주체가 생각한 거가 일치하느냐 마느냐 계속 그거 가지고 이제 근대 철학에서는 논쟁을 벌였는데 그 왜 그러는데 그 의미 왜 그러는 건지 그 의미를. 이건 근데 이 질문은 가만히 보니까 주체를 때리는 질문인데요. 맞습니다. 그 주체를 막 그러니까 주체는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그 데카르트부터 자기가 완벽하니까 그게 뭐 경험적으로 이렇게 뭐 관념의 다발이든 아니면 본유의 관념으로 타고났든 그랬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그 주체라고 하는 게 그것도 형성된 거고 뭐 저기 무의식이라는 것도 계속 우리 의사결정이나 우리 판단에 계속 뒤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근데 실제 이렇게 요즘에 그
그 심리학자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어린아이들은 자기 주체가 강하대. 자기 의식의 자기 주체, 그러니까 에고가 상당히 이제 막 발달하는 시기라 자기 의식적으로 자기가 계속 판단하고 네. 받아들인다는 거야, 정보도. 근데 이게 이제 25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급격히 그 에고라는 게 줄어들고 무의식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50대 정도 되면은 회사원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에고가 작동을 안 하고 거의 그냥 자동적으로 맞죠. 기계화돼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차 타고 회사에 와 있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네. 심지어는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난대. 그리고서 회사에서도 그냥 자동적으로 결제하고 뭐 일상도 그렇죠. 대화를 하는데 내가 창의적으로 무슨 생각을 해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던 말을 되풀이하는 잡담.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그냥 쏟아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 70%가 무의식이 작동하고 차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는 네. 거야. 그냥 근데 운전하는 거야. 그 되게 맞는 말 같아요. 25살 이후는 변하지 않는 데잖아요. 그 무의식이 작동하기 시작. 그 비중이 점점 커진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한 80대면은 자기 생각은 없는 거야. 그러면 치매가 걸려도 그걸 네. 자기가 자각을 못. 교수님 그럼 그 얘기인가요? 어렸을 때 못 잡은 버릇 여든까지 간다. 예. 그게 안 바뀐다 이제 이거지. 그 기억에 왜 저기 뭐야 네. 맨 밑에 네. 그 층위가 한 5층 네, 있다고 그러잖아. 네, 이케가와 요지인가 그 일본 학자는 거기까지 들어간 거는 예를 들어서 밥 먹는 방법. 네. 그 치매가 걸려도 그건 기억에 그대로 살아있대. 자전거 타는 거, 운전하는 거 이건 치매 걸려도 다 한다는 거야. 안 잊어먹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롱텀 메모리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거는 무의식으로 작동해. 로봇 같이 사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니체의 이런 질문들은 사실 자신을 계속 부정하는 것 같은 그치. 우울증 걸리게 만들 것 같아요. 그렇지. 이런 질문들은. 그지 그렇게 자기의 어떤 변신 노력을 네.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 짜증나지. 니체의 네. 철학이 짜증나고 네. 그다음에 허무주의 같은. 아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허무주의가 아닌 거예요. 본인 삶 자체가 오히려, 네. 아주 치열하게 살았어. 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이걸 왜 부정해? 이걸 부정하면 내가 뭐 하러 사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게 얼마인데? 내가 공부한 거 다 허당이야?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전에 말씀하셨던 주체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그런 거 없이 니체 철학을 접한다면 사실 허무주의나 자기 부정밖에 안 그렇게 되는. 자꾸 네. 뭐 변하는 건데 네. 공부는 해서 뭐해? 네. 이런 식의 이제 맞죠. 체념 부정적이죠. 상태로 빠질 네. 수가 있는 거지. 맞죠. 근데 이제 니체의 본질은 그게 전혀 정반대인 거지. 오히려 자신을 좀 더 극복시키려고 끊임없이 하고. 네. 자기가 실천을 네. 하면서 현실 세계에서 부딪히면서 네. 자기를 계속 닦아나가야 네. 나라는 거에 존재의 의미가 있다. 네. 본인도 그렇게 삶을 살려고 했고 진리 의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의지를 갖고 사느냐 네. 그게 되게 삶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잘못 받아들이면은 다 시잘데없는 거. 뭐 완벽한 진리도 없고 끊임없이 변하는데 뭐 그치. 공부는 해서 뭐해? 맞죠. 맞아요. 근데 니체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도 있긴 한데 거기에는 그것으로 철옹성 같이 이렇게 자기를 방어하는 사람에 대한 질문이지. 네. 맞죠. 내가 뭔가 내 삶을 의지를 가지고 만드는 네. 사람들에 대한 질문은 아니라는 거죠. 맞죠. 멋있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우 박사님은 한 말씀? 한 말씀 하세요. 듣고만 계시지 말고. 네. 그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은 들리세요? 네, 들려요. 아까 그 뭐야
정말 기계처럼 차를 안 몰다가 차를 모으면 월평동 사무실로 가요. 월평동 사무실로 가. 몸이 글로 가고 있지. 갈 데가 몸이 가고 있어. 아니 그게 지금 6달이 됐는데도 그리 가. 차를 타면. 야,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무의식이 그럼 과연 그 그것만 차 모으는 것만 그럴 거냐. 이게 이제 방향이 틀어지고 어디로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걸 이제 물리적으로 완전히 눈에 띄었을 때만 그렇게 느끼는 거지. 눈에 띄지 않은 내가 내 몸에 그 패턴화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감지할 것인가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어느 시점인가 자신도 모르고 있는 습성들을 주위 가족들이 물어봐 줄 때는 듣기 싫어하다가 예. 이제 아주 좀 뭔가 좀 학식 알 것 있는 같아. 사람이나 학위가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때서야 이제 되돌아보기 시작하는데 그때 되면 많이 늦죠.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는 그 말이 이체 철학에서 나온 건가요? 예, 네. 니체 철학에 예. 끊임없이 자기를 단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 맞죠. 실천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음. 핵심을. 음. 실천 이상. 음. 그러니까 마르크스도 실천 철학이잖아. 네. 그러니까 육체의 그 작동, 움직임 이거를 이게 근대 철학을 넘어올 때는 되게 중요시하는 거지. 그 관념 철학에서 벗어나서 네. 신체가 움직여야 된다. 신체가. 맞습니다. 예, 실제 해봐야지. 아까 왜 프로토타이핑도 사용자들한테도 직접 해보고 자기도 한번 실행을 해보고 그걸 그냥 머릿속에서만 그 기존에 배웠던 원리나 원칙 갖고 쫙 짜놓고 혼자 쾌재를 부르고 아, 이 정도면 프로그램 잘 짰어. 이러고 혼자 잘하고 생각하는데 막상 해보면 그 실제로 해보면은 이제 여기저기서 버그가 생기고 말도 안 되는 뭐 기능 같은 것들이 거기에 있고 또 진짜 중요한 건 뭐가 빠지고 이런 것들이 막 발견되잖아. 네. 그런 실천, 실제로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니체 철학에서 또 중요한 게 그 왜 교과서에도 보면은 누군가 뭐 키터브나 이런데 누가 이렇게 표준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 맞습니다. 아, 이 그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프를 그리는 데는 이 방법이 최고야. 누가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벗어날 생각을 안 해. 그것도 니체한테는 한 대 얻어맞을 일이야. 그렇죠. 그거를 깨는 사람이 누군가 있거든. 맞죠. 또 새로운 루틴을 찾아내고 그런 노력을 계속 해야지 인간은 존재 의미가 있다. 이미 이렇게 고정되고 누가 셋업해 놓은 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그러니까 팔로워 역할을 하는 거는 이게 니체한테는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인 거죠. 예, 오늘도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네요. 우리 회사 직원들이 좀 임직원들이 좀 생각을 이렇게 스스로를 부정하고 그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부정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거에 그 스킬이나 지식이나 나의 그동안의 생각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에 마음을 열어놓고 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네. 일단 듣는 자세. 네.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나한테 질문할까? 네. 그 의지의 방향을 좀 한번 연호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다고 하면 사실 뭐 싸울 일도 그렇게 많지 않고 조직도 이제 빨리 성장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거죠. 제가 가장 문제네. 가장 많이 강요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누구를 만나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밑에 코드가 빠져요. 거의 다 됐으니까. 그가 돼서. 네, 다 됐어요. 네, 일단 오늘 뭐 이렇게 예, 마무리하죠. 오 박사님 한 마무리 말씀. 발언 한 말씀 하시죠. 네. 그게 저는
구체적인 좀 걸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구체적인 거라 하면, 아, 처음에 특히 이제 모델을 형성을 할 때,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기존의 틀을 깬다는 게 어떻게 구체화시켜가지고 예를 들어볼 수가 있으면 좋을 텐데, 예를 들면, 들으세요? 네, 들려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리즘 사용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알고리즘 사용하고 있는 것들. 그 알고리즘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 게 없어. 우리 게 없고, 그 우리 게 없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개선하려고 하는 시도, 이 시도를 힘들어해. 아, 물론 힘들죠. 근데 그걸 넘어서는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차원이 달라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BM25라는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그건 식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BM25 알고리즘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해. 음, 많이 부족하고, 우리 영어 지표를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걸 체계화해서 특허를 내려고 했었는데, 그것들을 BM25로 보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완을 하면 그게 새로운 하나의 모델이 된다고. 음, 그 분석의 결과로 나오는 이 여러 가지 대안의 유형들을 어, 만들어내는 그 체계가 이제 모델인데, 그 모델들을 형성하는 거, 그것도 누군가를 흉내내는 것보다 하나라도 좀 더 모델링을 해보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체를 이야기하다가 BM29 이야기하게 됐는데, 늘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 거를 가져다 쓰는 행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들을 좀 할 필요가 있거든요. 맞아요. 음,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근데 그런 생각들을 AI가 많이 다 하게 그러고 돼요. 있어. AI 그뭐 제 모델 전부 다 그렇잖아요. 지금 모델 누가 네, 모두가 만들었어요? 다 그래요. 모두가 사실 음, 우리나라에서 진짜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이 몇이 있을까? 없어요, 없어. 그 알고리즘 만든 사람 없고 네, 만들어 놓은 사전학습 모형들 그냥 모양을 좀 바꿔보는 이런 형태밖에 없다 보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맞아요. AI 모델을 흉내낸다는 것은 정석 체계에 있는 수학 공식을 갖다 쓰는 거하고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런 걸 하나라도 만드는 이제 그, 그 박사님 그게 이제 계보학적으로 우리가 비판 철학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제 의지에서 이 모델을 만들었나? 그쵸. 그래서 그것들을 시도를 했는데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이 체력적으로도 많이 딸리기도 하고 지차하죠. 프로젝트에 많이 얽매이기도 하다 보니까 음, 그런 점들이 있긴 한데 한 번씩 그런 걸 뚫어줘야죠. 네. 뚫어서 이제 유클리드 인덱스라는 거 하나 만들어야지. 유클리드 NLP 인덱스 이런 지표 같은 걸 만들어서 배포하는 순간들이 오는 게 이게 이제 한 단계 이제 어, 뛰어넘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기 비판, BM25에 대한 비판, BM25 알고리즘 그대로 갖다 쓰는 그런 행태들, 누군가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 갖다 쓰는 행태들은 물론 배울 때는 좋지만 어느 순간에서는 어느 이제 단계에 왔을 때는 넘어서야지. 네, 지금 그 맞아요. 시점이거든요. 지금 그 시점. 그래도 속도 딱 그 시점이에요. 음, 그렇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면 개선하면 좋을까? 이런 어떤 음. 의문을 가질 때가 된 거죠. 예를 들면 시거카 그래프도 지금 누군가 쓰고 있는 그래프 갤러리 같은 데서 쓰고 있는 것들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프 갤러리 갈 필요 없이 우리만의 네이버가 만들었다시피 우리만의 그래프 시각 그래프도 이제 템플릿을 한 100개는 만들어 놔야지. 네, 그렇죠. 그렇게 부분 부분별로 그렇게 새로운 유클리드만의 템플릿을 만드는 게 모델을 만드는 게 시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우리 네이버 가야 음, 됩니다. 그건 진짜 막 뭔가 새로운 거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도 저 중기부에서 발표하는 거 보니까 기보가 와서 막 엄청나게 현란한 뭔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제 눈엔 뭐냐면 그냥
제가 데이터 갖다가 그냥 그 지표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 화면이 좀 복잡하고 세련되다 보니까 세련된 것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거거든요. 맞아요. 걔네들 작년에 돈 엄청 들였는데 결국은 그 재무제표하고 이런 거 갖고 만드는 거예요. 음. 우리는 근데 네이버가 아닌 것 같아요, 형님. 네이버가 아니고 네이버요? 박사님, 우리 AWS예요. 어, 아마존. 그 음, 아마존이 책에서 시작했잖아. 음, 우리 어떻게 이걸 일단은 맥락을 책으로 이해해야 시작할 되지? 거니까. 아마존 정도는 팔아야지. 창의적 모델링을 합시다. 네. 음, 사실 단순 맞아요. 모방 모델링 창의적. 하지 말고. 정말 네. 지금 저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를 완성시키겠습니다. 꿈이 잘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형님, 하여튼 박사님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치도록 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